오늘은 정치와 기술이 동시에 시장을 흔드는 2026을 다뤄볼게요. 핵심은 정치 이벤트가 단기 변동성을 만들지만 기술 사이클이 중장기 추세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정치가 시장을 흔든다. 늘 하던 얘기 같은데 이번엔 뭐가 그렇게 특별해요? 이번엔 정치가 선택지가 아니라 구조가 됐다는 게 포인트예요. AI, 반도체, 에너지, 리쇼어링 같은 국가 전략 산업이 선거 논리와 맞물려서요. 그러면 투자자는 정치 뉴스만 보면 돼요? 오히려 반대죠. 뉴스의 소음을 걷어내고 정책이 밀어주는 병목과 공급 제약을 찾아야 합니다. 흐름은 5파트예요. 첫째, 정치 동력과 시장 기회. 둘째, 기업 정책과 투자 방향. 셋째, AI 반도체. 넷째, 메모리. 다섯째, 휴머노이드와 피지컬 AI. 목차가 그럴듯한데요. 근데 이게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져요? 네, 정치 파트는 왜 돈이 특정 섹터로 몰리는가를 설명하고 섹터 파트는 그 돈이 어디에 막히는가를 보여줘요. 막힌다는 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못 따라간다는 그 얘기? 맞아요. 2026의 키워드는 수요 집중 플러스 공급 제약이고 그 교집합이 반도체와 전력, 그리고 피지컬 AI입니다. 여기 그래프가 핵심이죠. 역사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지지율이 급등하는 국기 결집이 반복됐어요. 지지율이 오르면 주식도 오르는 건가요? 너무 단순한데. 단순 연결은 위험하지만 정치권이 위기를 활용해 강한 리더십, 프레임을 만들면 정책 드라이브가 세질 수 있죠. 특히 중간 선거를 앞두면 더더욱요. 그러면 시장은 불안해지나요? 안정해지나요? 둘 다입니다. 단기에는 뉴스로 흔들리지만 정책이 방위 에너지 첨단 제조 같은 곳에 자원을 밀어넣으면 그쪽은 구조적 수혜가 커져요. 이 슬라이드는 가계자산이 금융자산 비중이 커졌다는 점을 강조해요. 주가 하락이 소비 심리에 바로 타격이 되니까요. 미국은 원래 부동산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은 부동산 중심이지만 미국은 주식시장과 연동이 훨씬 직접적이라는 메시지죠. 그래서 정책 당국 입장에선 시장 방어가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부양하겠네요? 무조건은 아니고 급락을 방치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리스크 프리 신호는 아니지만 정책 반응 함수의 힌트가 됩니다. 여기선 K자가 핵심이죠. 자산기술 CAPEX 쪽은 성장하는데 임금 노동 일반 소비는 압박을 받는 구조요. 성장한다면서 왜 다들 체감이 나쁘죠? 성장은 어디서 성장하느냐가 중요해요. AI 인프라와 생산성은 좋아지지만 분배와 물가가 따라오지 못하면 체감 경기는 약해집니다. 그럼 투자 전략은요? 광범위한 경기 민감보다 CAPEX가 몰리는 AI, 테크 병목을 보자는 거죠. 동시에 인플레 재점화 가능성은 해지 관점으로 들고 가야 하고요. 이 장은 정책이 기업 투자에 직접 연료를 넣는 구조를 설명해요. 법인세 인하, R&D 비용 처리, 100% 보너스 감가상각 같은 조합이죠. 세금 깎아주면 기업이 진짜로 투자해요? 그냥 이익만 늘리지 않나요?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늘 수 있지만 감가상각과 R&D 비용 처리는 지금 투자할수록 유리한 인센티브예요. AI 데이터 센터, 팹, 전력 인프라 같은 CAPEX가 당겨질 수 있죠. 결국 누가 이득이에요? 빅테크와 반도체 밸류체인, 그리고 인프라 공급망이죠. 정책이 수요를 밀고 병목이 가격 결정력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 장은 정부가 단순 규제자가 아니라 전략산업에 직접 개입하는 쪽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정부가 들어오면 보통 비효율 아닌가요? 산업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반도체는 안보자산이 되면서 too big to fail이 아니라 국가가 떠받치는 자산이 되는 모습이죠.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민간 기업은 손해 아닌가요? 단기 비용은 생길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보조금 수요 보장 규제 설계로 시장 구조 자체가 재편됩니다. 투자자는 그 방향성을 읽어야. 여기선 물리적 인프라가 중요해져요. AI 데이터 센터와 제조 공장이 늘면 전력과 공급망이 같이 커져야 하거든요. 리쇼어링은 그냥 구호 아닌가요? 공장 다시 짓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로컬 포 로컬 같은 정책이 세제 보조금으로 붙는 거죠. 결과적으로 산업용 전력, 변압기, 송전망, 공장 자동화까지 연쇄 수요가 생깁니다. 에너지는 왜 주권까지 가요? 전력이 곧 AI의 원가가 됐기 때문이에요. 전력 확보 능력이 곧 AI 경쟁력의 하부 구조가 됩니다. 이 장은 엔비디아를 단순 GPU 회사가 아니라 플랫폼 제패자로 그려요. 로보틱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로 층을 쌓는 방식이죠. GPU 잘 팔리면 끝 아닌가요? 왜 이렇게 복잡해요? 피지컬 AI로 가면 10만으로는 부족해요. 시뮬레이션, 데이터, 개발자 생태계가 같이 굴러야 하거든요.
엔비디아는 그 풀스택을 장악하려는 거예요. 투자 포인트는요? 단기 매출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로봇과 자율 시스템에서 표준 플랫폼이 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AMD를 실행력과 공급망 유연성으로 평가해요. 꿈을 파는 회사라기보다 실전을 증명하는 쪽이죠. 그럼 엔비디아랑 정면 승부가 되나요? 정면 승부라기보다 고객 입장에선 멀티벤더가 필요해요. 비용, 조달, 전력 효율, 특정 워크로드 최적화에서 선택지가 있어야 하니까요. 근데 생태계는 엔비디아가 강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AMD의 전략은 모든 걸 이기기 보다 특정 구간에서 확실히 먹기예요. 그리고 공급이 타이트할 때 2등의 가치가 커집니다. 여기 키워드는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프로젝트가 만든 수요 집중이에요. 디램, 전력, 공급망이 동시에 압력을 받죠. 수요가 크면 다 좋죠. 왜 위험하다고 해요? 수요가 한쪽으로 몰리면 하이퍼 컨센트레이션이 생겨요. 일부 프로젝트와 일부 기업에 주문이 쏠리고 공급망은 과점 구조로 더 굳어지죠. 과점이면 가격이 오르겠네요. 그렇죠. 특히 메모리는 단순 부품이 아니라 전략 자원이 되면서 병목이 가격 결정력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이 장은 메모리가 커머디티에서 전략적 병목으로 변한다고 말해요. 그래프도 전통적 사이클에서 분리되는 ASP 상승을 보여주고요. 메모리는 늘 싸지면 사는 거 아닌가요? 왜 갑자기 달라져요? AI는 연산만큼이나 메모리 대역폭이 중요해요. 특히 HBM 같은 고부가 제품이 핵심이 되면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가격이 구조적으로 강해질 수 있죠. 그럼 2023년에서 2026년처럼 계속 올라요? 계속을 단정하긴 어렵지만 사이클의 성격이 바뀌면 하락폭이 줄고 피크가 높아지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선 기술 경쟁이 곧 시장 지배력으로 연결돼요. SK 하이닉스는 16단 HBM4 같은 선두 이미지, 삼성은 패키징 파운드리까지 통합 전략과 하이브리드 본딩을 강조하죠. 하이브리드 본딩이 뭐길래 이렇게 크게 다뤄요? 적층이 높아질수록 발열, 두께, 수율 문제가 커져요. 그 접합 기술이 병목이 되면 그걸 푸는 쪽이 맞춤형 메모리 시대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결국 누가 이겨요? 승부는 단일 기술이 아니라 고객, GPU 플랫폼, 과의 공동 최적화, 생산 안정성, 공급 능력까지 합산 점수로 결정됩니다. 이 장은 한국 메모리의 기회가 과점 구조와 공급 규율에서 나온다고 정리해요.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중심으로요. 과점이면 그냥 담합 같은 거 아닌가요? 표현은 조심해야 하지만 중요한 건 무리한 증설을 피하는 규율, 이 가격 안정성을 만든다는 점이죠. AI 수요가 강한데 공급이 절제되면 수익성이 개선됩니다. 지정학 얘기도 있던데요.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파트너가 되고 AI 인프라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전략적 프리미엄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이 장의 흐름은 간단해요. AI 수요 폭발, 그 다음 생산 능력이 HBM으로 이동, 그 결과 PC 모바일용 레거시 메모리 공급이 줄고 마지막으로 가격 급등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레거시 메모리는 이미 끝난 시장 아닌가요? 끝난 게 아니라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린 시장이죠. 그런데 공급이 빠지면 가격은 오를 수 있어요. 특히 수요가 조금만 회복해도요. 그러면 메모리 회사는 다 이득? 제품 믹스가 개선되고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메시지예요. 핵심은 HBM만이 아니라 전체 메모리 체인의 타이트함입니다. 이 장은 전환점을 말해요. 텍스트 생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VLA처럼 실제 세계를 인지하고 행동하는 AI로 확장된다는 거죠. 로봇은 늘 미래였는데 왜 지금이에요? 학습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디지털 트윈으로 데이터를 대량 생성하고 모델이 현실로 전이되는 속도가 빨라졌죠. 시장 규모 전망도 있던데요.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인프라와 부품, 소프트웨어가 함께 커지는 구조를 보는 겁니다. 여기 포인트는 제조 DNA예요. 로봇은 기술 데모보다 양상과 원가가 승부처인데 테슬라는 공장 운영 경험이 강하죠. 로봇이 자동차처럼 찍어낼 수 있나요? 완전히 같진 않지만 부품 표준화, 공급망, 품질 관리, 그리고 반복 개선 사이클은 유사해요. 또 FSD처럼 데이터 기반 제어가 결합되면 학습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요. 가격도 2만 물결표 4만 달러가 목표라던데요. 그 가격대가 현실이 되면 산업용을 넘어 가정용까지 상상하게 만들죠. 다만 이건 시간표가 중요해서 단계별 검증이 필수입니다. 이 장은 중국의 강점을 현장 적용과 제조 속도로 잡아요.
한두 기업이 아니라 여러 팀이 동시에 돌진하는 방식이죠. 그럼 미국은 아이디어만 있고 중국이 다 가져가나요? 꼭 그렇진 않지만 구현과 양산에서 격차가 날 수 있다는 경고예요. 중국은 로봇 바디 하나에 여러 지능 모듈을 붙이는 식으로 빠르게 제품을 반복하죠. 예시로 AGI 봇, 유니트리가 나오던데요. 네, 가격과 보급 속도로 시장을 선점하려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투자 관점에선 기술뿐 아니라 제조 체인을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선 기술 병목이 더 구체적이에요. 촉각 센싱처럼 섬세한 힘 조절과 감각 인지, 그리고 장시간 구동을 위한 에너지 효율이 핵심 과제죠. 촉각이 그렇게 중요해요? 카메라로 보면 되잖아요. 보는 것과 만지는 것은 달라요. 가정 환경은 예측 불가능해서 잡는 힘을 조절하고 미끄러짐을 감지하는 능력이 안정과 직결됩니다. 삼성, LG 같은 가전회사가 왜 나와요? 가정은 결국 가전 생태계예요. 스마트홈 허브, 서비스 네트워크, BEC 채널이 있는 기업이 가정용 로봇 확산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메시지죠. 마지막은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AI 인프라를 길게 보라. 둘째, HBM 같은 병목에 집중하라. 셋째, 피지컬 AI에 선택적으로 베팅하라. 결국 AI 다 사라 같은 말로 들리는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다가 아니라 인프라 병목 물리세계 확장이라는 구조를 보자는 거예요. 정치 뉴스는 단기 소음이고 구조적 성장의 시그널은 공급 제약과 CAPX 흐름에서 나옵니다. 그럼 2026은 불안해도 기회가 더 크다? 변동성은 기회고 구조적 성장은 정치 사이클보다 오래 갑니다. 오늘 대화의 결론이 그거예요.